2024년 대비 공인중개사 제35회 시험 대비입니다. 2024년 대비 기본서 우리 인강드림에서 기본서 강좌 중개사 법령이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시행하는 35회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죠. 그래서 우리 제1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번 34회 시험에서 한번 응시라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작은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우리 중개사 법령이 어떤 과목이면서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 과목은 고득점 효자 과목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고득점이면서 효자 과목이다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수험 생활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 4월 달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 고득점 효자 과목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과목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 과목은 반드시 고득점을 해서 자격시험의 효자 과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어중간히 들어보니까 좀 내용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과목이 걱정이 되니까 다른 과목을 자꾸 건너뛰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고득점을 못하면 절대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아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이 법령 과목은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서 고득점이 그러면 몇 점이냐 하면 반드시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자, 그래서 60점만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도 본인에게는 있을 수 있겠죠. 뭐 다 쉽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려운 과목을 40점 꽈락만 면하면 평균 60점이니까 우리 과목은 60점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보태줘야 되니까 80점 이상이다. 이를 고득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도 안 하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90점 받으면 안 됩니까? 90점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위해서 30점만 받아도 60점이 되지만 30점 받으면 뭐 꽈락이죠. 그래서 30점 받으면 아예 합격선에서 탈락이니까 굳이 90점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죠? 왜? 남는 거 10점 더 있다고 자격증이 2장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35회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막 지나간 34회 시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자, 주변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관심도 가지시면 인터넷 검색 이런 것도 등도 해보실 거지만 34회 시험이 비교적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뭐 어려웠다라는 내용도 상대적인 이야기죠. 저 사람은 어려워도 나는 쉬울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하는 사람은 또 합격도 다 하잖아. 그죠? 한두 문제에 왔다 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지나간 34회 시험은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4회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킬링 문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입시 관계에 되는 입시학원 또는 뭐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킬링 문제라 하고 이걸 현지 교사들하고 연결해서 뭐 킬링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학원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입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이제 킬링 문제다 해요. 이번 지나간 수능 시험에서도 킬링 문제는 제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킬링 문제가 약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마 이 5문항은 출제자도 반드시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문제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제 곧 수업을 시작하겠지만 짧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항,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5문제 정도가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킬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어쨌든 더듬거리면서 긴장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또 하나 더 나왔어.
보통 한 2개 정도를 킬링 문제로 넣는 게 원칙이었고, 모든 시험에서는 반드시 처음 보는 문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0% 뭐 다 아는 문제만 나와야 된다는 이유도 없잖아, 그죠? 특히 우리 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실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 과목을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날 수 있잖아, 이러면 이야기가 다 되니까. 자, 그런 문제를 한 2개 정도 있으면 전체적인 문제에서 기본 문제를 체크하시고, 틀릴 건 틀리고 버릴 건 버리면 80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략 몇 개쯤 나왔다? 한 5문항쯤, 어떤 분은 뭐 4개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 5문항이 나오면 수험생이 시험 보다가 당황하는 개수가 자꾸 많아지겠죠.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나와서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워도 4, 5개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다 틀렸다. 5개를 다 틀렸다 하더라도 87.5입니다. 5개 다 틀리면. 자, 우리 목표는 얼마나 그랬죠? 80점. 그럼 7.5니까 3개는 더 틀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80점을 목표로 하지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킬링 문제가 4, 5개가 나오든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업했던 기본 문제만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80점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시험에 표준 분포 곡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가 50점입니다. 여기가 빵점. 자, 여기가 100점이라고 합시다. 어떤 출제위원은 문제를 얼마나 쉽게 냈는지 모든 수험생들이 여기 60점, 70점, 80점, 90점에 다 가 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변별력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내가지고 웬만한 수험생들이 전부 7, 8, 90점대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출제자는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모든 수험생들이 빵점 아니면 60점대에 다 여기 40점대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변별력은 없겠죠. 그러면 모든 평가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리고 수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변별력이니까 곡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준 분포 곡선이다. 아마 학창시절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평가는 표준 분포 곡선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30% 출제하겠죠.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반드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만 맞출 수 있는 어려운 문제 30%, 그리고 보편적인 문제를 40%를 출제를 딱 하면 반드시 곡선은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어려웠다 하더라도 버릴 문제는 버리고 나머지 얼마? 30%에서 40%에 되는 기본 문제만 확인하더라도 우리는 몇 점을 기준으로 한다? 60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죠.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도저히 힘들어. 이것도 나 헷갈려. 막 도저히 안 되면 그거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안 쉽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수업을 하면서, 자, 이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은 이런 수업 과정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잘 풀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합격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한다? 모든 과목이 60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30%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40%, 여기 합치면 70점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70점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어차피 4, 5개 문제 찍으면 한두 개는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 다 틀려도 87.5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험 경향을 지금 가볍게 전달했습니다. 전부 다 알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공인중개사 과정의 과목들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 30%, 그리고 이 기본 수업 40%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이것만 하더라도 70%죠. 아쉽게 이 70% 중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험은 다 맞출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난이도에 있는 문제도 반타작, 반은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목표를 이렇게 잡고 1년 동안 끌어갈 겁니다. 자, 오늘 이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반드시 고득점 해야 된다. 고득점이라는 말은 80점을 받아서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격시험에 있어서 효자 과목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효자 과목을 불효자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겠지만 꼭 전달할 것 고득점 효자 과목 이 부분 하나만은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볍게 과목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출발했다면 이제 수업이 출발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에서는 첫 시간이죠. 자, 상단 중개업의 유래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유래라는 말은 역사적인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중개업의 유래부터 이제 서론에서 가볍게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은 법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역사는 썩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출제했던 것을 출제했던 문제를 다시 놓친다. 이건 속상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유래를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갈 겁니다. 교재 21페이지 상단 중개업의 유래 1 내려오면 중개업의 연혁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1 고려시대 때 이제 객주거간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때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첫째 줄입니다. 자, 교재 21페이지 제일 상단 기념으로 줄 하나 껐죠. 1. 객주거간 밑에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의 객주로 보고 있다라는 단원에 줄을 거셨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객주로부터 보고 있다. 요게 유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출제할 때는 다음 중 중개업의 효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는 효시에 관련되는 내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놓고 찾아라 이랬겠죠. 그때 답이 객주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일 상단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 여러분 화살을 핑 쏘면요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그런데 그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 효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의 이 처음 부분,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을 효시라고 부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개업이라는 이런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지금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출제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지문이니까 가볍게 객주 하나를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이때 객주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문제는 썩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출제했으니까 객주에서 출발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살짝 설명은 해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기만 합니다. 자, 21페이지 상단 첫째 줄 두 번째 줄이죠. 객주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인이 위탁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객상주인을 말한다. 뭐 객상주인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자, 객상주인의 줄임말이 객주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인 간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객상주인이 곧 객주인데 이런 객주에 소속되어 주로 타인 사이에 물건 거래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뭐라 불렀다? 거간이라 불렀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객주에 거간이 일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거간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소개해주고 뭐 수수료를 받는 사람 그런 뜻을 거간이라니까. 자, 이어지는 내용. 이들 거간이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소를 소개하거나 소를 소개받으면 우거간 이렇게 불렀겠지. 소를 소개하는 사람 그죠? 예전에는 소,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재산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와 같이 말을 소개하면 마거간 그렇게 불렀겠죠. 뭐 비단을 소개하면 포목거간 또 인삼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 인삼거간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객주에서부터 출발했고 거기 객주에서 거간이라는 자들이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소개해 준 거죠. 자, 그때 우리는 소나 말을 소개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우리는 부동산, 토지나 가옥하고 일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제 교재 상단에 2번 내려오면 각회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제목이 들어옵니다. 자, 그때 1번만 읽어볼까요? 그 2번, 1번.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객주에 소속되어 있던 거간들이 독립을 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들 중, 자, 줄 하나 끌까요? 토지나 가옥을 여기 줄 닦아놓고 토지나 가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동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토지, 우리말로 하면 땅, 가옥은 뭐? 집, 또 다른 말로 건물, 그래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참 진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때 부동산이 뭐냐 하니까 토지나 가옥을 거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 1번의 둘째 줄 읽으면, 자, 이들 중 토지나 가옥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각회라고 하였다. 여러분 크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주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각회 하니까 가짜가 집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거간, 아까 말을 소개하면 마거간, 뭐 소를 소개하면 우거간 그랬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집을 소개하던 가거간 또는 이를 순수 우리말로는 집주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각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 정도 줄 하나 껐죠. 최초의 독자적인 개공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각회는 뭐라고요? 최초의 독립적인 부동산 소개업자다. 이 소개업자를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오늘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줄여서 개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보셨습니까? 자,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사장님 한 분 계시죠? 중개사무소에. 또는 뭐 실장님 이런 분도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실장님도 한 분 계실 거고, 또 약간 뭐 직원이 좀 많다면 뭐 과장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중개사무소는 소장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라는 분이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 뭐 굳이 높다는 건 좀 그렇고 사장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많이 듣게 되겠지만 개공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줄임말이고 여러분하고 이제 많이 듣게 될 건데,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주인공이 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또 이런 사람들이 위반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 교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이 과목의 주인공이 누구다? 개공사인데 이 개공사가 그 옛날에는 집을 소개하던 사람 각회라고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가볍게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는 내려가면 2번 이들 거간들이 하여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역사적인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꼭 안 봐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서론에서 한 번은 짚어줄 내용이었고 아주 오래전에 출시된 다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22페이지에 상단에 4번 소개영업법 찾았습니까? 자, 여기는 별표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4번의 소개영업법에 왜 별표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소개영업법에서부터 우리나라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일제강점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교재 22페이지 상단에 소개영업 취체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하단에 소개영업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4번에 1번 해방 후 시대의 변천으로 소개영업과 그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전문 10조로 된 소개영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공인중개사법의 원천적인 이야기가 무엇에부터 출발했다? 소개영업법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거기 뭐 1962년 또는 뭐 61년 이런 자료들이 있지만 62년, 84년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라고 한번 적어준 거지. 어떤 분은요, 62년이 아니고 책에 6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학생,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소개영업의 신고제는 소개영업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별표를 하셨잖아. 그죠?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이제 소개영업법에서부터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교재에도 있지만 참 재밌는 것. 이 소개영업법은 소개영업을 할 때 신고제로 도입이 됩니다. 자, 신고제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금전을 소개하는 전당포 이런 것도 이해하시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저당을 잡아주고, 그죠? 돈을 빌려주는 업, 전당업 이것도 소개하는 거잖아요. 직업소개소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결혼상담소, 혼인을 소개하는 거죠. 또는 뭐 직업을 구하는 직업소개소 등 모든 소개하는 것들은 소개영업법 하에서 따라서 할 때 그때는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소개영업법이니까 우리 부동산도,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도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제일 하단에 보시면 2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3번. 이 법 위반 시 처벌도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민사중개를 규율하기에는 미흡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도시와 산업화에 대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입법으로서 자, 이제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토지나 집, 가옥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개법이 8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83년, 84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83년도 12월 달에 이제 중개법을 만들고 시행은 84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는 84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이때 허가제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중개업법을 만들었다. 지금 그 말을 마지막에 지금 줄을 하나 끄셨는데, 자, 가볍게 소개하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는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라는 게 앞으로 수업할 때도 많이 진행해 가겠지만, 자,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뭐 시간을 또 타임, 뭐 T 이렇게 말하겠죠.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을 뭐 퍼센테이지 프로 뭐 몇 프로 성장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 1960년대부터 지금 70년, 80년대 또 90년대 지금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1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5% 미만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고 5년 뒤에 또 한국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자그마치 3년이나 치르고 나니까 전 국토가 피폐화됐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부진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60년대 그때 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서 5%라고 치고 이제 70년, 80년에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성장을 해 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도성장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 15%씩, 한 해에 15%입니다. 그럼 10년이면 150%겠죠. 한 해에 110%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 초고도 성장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 국가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갈 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집니다. 국토가 개발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니까 버려진 땅에 아파트, 신도시를 지어야 돼. 자, 신도시를 지으려면 도로도 닦아야 되겠죠. 주유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식당도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가 급격하게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느 날 학습이 되기를 1년 동안 일 잘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땅 한 번 잘 사는 게 훨씬 덕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도 성장기에는 극도로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런 이제 어두운 부분도 만들어지는 거죠. 뭐 어둡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산으로 들로 땅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야, 부동산 때문에 망하겠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산으로 돌로 땅 보러 다니니까 그때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치마 입은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복부인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들리고 복아저씨 이런 말은 없죠. 왜 그러냐면 아저씨들은 새로 만들어진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저씨들이 산으로 돌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복부인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소개영업법 하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동산만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만 규제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중개업법을 만들었다라고 제일 밑에 교재가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규제가 강화되니까 당연히 허가받은 사람만 영업을 할 것이다 라고 허가제로 도입을 했다라는 표현도 보였고, 또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때 84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이제 8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84년도에 이 법이 시행하면서 시험은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공인중개사부터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령했는 것 같이 알지만 법부터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험 친다 이러면 준비할 사람들이 힘드니까 83년도 12월 달에 법을 만들고 84년 시행을 하면서 2년 뒤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겠소 이렇게 국가가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뒤니까 85년도에 드디어 대망의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막 지나간 2023년에 얼마? 34회 시험이 막 끝났죠. 여러분 여기서도 살짝 한번 볼 수 있는 거 있죠. 자,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다면 지금 2023년이면 38년이 지났잖아. 그죠? 자, 85년이니까 95년, 2005년, 2015년, 그리고 지금 2023년이 지나가고 지금 2024년이 다가오니까 38년이 지났으면 시험이 38회여야 되는데 지금 시험이 34회가 끝났다 들으셨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85년도에 1회 시험을 쳤고 지금 막 지나간 2023년도 시험이 34회 시험이 끝났대. 왜? 세월은 38년이 지났는데 34회가 지나가는가 하면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치는 게 몇 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매년 시험을 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초창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봤다니까. 그래서 세월은 약 4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험은 지금 34회 시험이 막 끝났고 여러분들은 35회 수험생들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담으로 정리가 됐고, 자, 그래서 국가가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다? 전문 자격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만 관리하는 자격증 제도가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84년도 중개업법에 따라서 첫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만 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던 것을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허가제로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허가제로 도입을 했는데, 자, 그 1999년이 되면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갑자기 등록제가 탁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등록제 하면 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등록제는 이 1999년이라는 해를 잘 보면 98년부터 약 2년간 우리나라는 IMF 시대입니다. IMF 시대, 국제통화기금 이런 뜻인데 그때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IMF로 접어들면서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의 생활을 풀어줘야 된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IMF 시대는 서민들의 생활을 풀어주기 위해서 등록제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고제로 가던 것이 중개사법을 만들 때는 허가제로 도입을 했고 그것이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등록이라는 뜻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시절이 IMF 시절이니까 등록은 허가보다 규제를 좀 완화시켰겠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규제의 완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출제됐던 문제 한번 짚어보셨고 또 최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주인공
개공사는 각 회다. 이런 내용도 하나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법률을 공부하시니까 이런 역사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법에 관련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규제를 어떻게 했느냐가 그래도 시험에서는 중요하니까 교재 방식에 대해서 방금 체크했던 내용이 표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교재로는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역시 자료가 들어와 있죠. 자, 제일 하단에 자료 보시면 그 옛날 고려시대 때는 규제를 자유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자유제의 동그라미 하나 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이 중개업이 출발을 하는데 그때 무슨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개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옛날 고려시대 때는 자유제로 했을 겁니다. 규제가 자유로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가제로 바뀌었다가 자유제로 바뀌었다가 또 일제시대 때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도입이 됩니다.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 방금 들으셨죠? 신고제로 소개영업법이 진행이 되었는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도입을 했고, 이 허가제가 IMF 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규제 방식이 지금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규제 방식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방식을 물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많은 내용, 자유제, 인가제, 자유제, 허가제, 신고제, 이 많은 내용을 확 섞어놓고 1, 2, 3, 4, 5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오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다르고 4번 다르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날 셉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이거를 5개 지문으로 만들어서 섞어서 내려면 시험 문제지 한 반 페이지가 이걸 다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신 분은 느낌이 딱 와야 되죠.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죠? 중간에 인가, 자유, 허가 등이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이건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제하였다. 이 부분을 체크했다면 이 규제 방식에 대해서 시험을 물을 때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거 찾아내시고 중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찾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막 뒤섞어서 순서가 올바른 규제를 찾으시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죠?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중간에 역사적인 모습은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고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니까 신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복습한다. 빨간 볼펜 돌리면서 뭐 해야 되겠다. 그 정도 내용 아니죠. 중개업의 규제는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현대에 접어들어서 신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여기에 정답이다. 그죠? 그러면 신허 등으로 규제했으니까 여러분이 신허 등 하는 말이 표현이 잘 안 돼. 말이 잘 안 되면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거리 나가면 신호 등이 무슨 역할을 하죠?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사법도 무엇으로 규제했다?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를 이 시간에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페이지 제일 하단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자유제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마지막은 신허 등으로 규제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된 분들은 지금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중개사무소는 허가 받았습니까? 하면 틀린 주문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는 등록제로 가니까 표준적인 발음을 하려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자, 이 사무소는 허가 받았습니까? 하면 틀려요. 이 중개사무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간에 표준 발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규제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했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허가와 등록의 차이 이런 것도 여러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허가와 등록의 차이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지만 규제는 IMF가 오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니까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인 모습을 쭉 한번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들이 지나갔는데 뭐 크게 필기해야 될 내용은 없었죠. 가볍게 여러분 교재 줄 것이었고 별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제했던 지문이니까 출제했던 지문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신허 등을 체크하는 시간이었다면 자, 교재 2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 법에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하고 돌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적이 나타나는데 구성부터 보고 목적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교재에 자, 23페이지 상단 1번 내려오니까 공인중개사법 하는 거 보이십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여기 법이 그 1번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요거 동그라미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찾았습니까? 시행령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요거 대통령령 줄을 딱 끊었습니다. 대통령령. 자, 내려가니까 3번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 찾았습니까? 자, 시행규칙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이를 다른 말로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법의 구성이죠. 자, 그래서 23페이지 상단에 이 법의 구성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법의 구성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는데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 어떤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면 맞죠?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에 줄 긋고 대통령에 줄을 껐는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이 시간에 시행령과 대통령령을 구분을 못하니까 한 번은 시행령이 맞다는데 한 번은 대통령령이 맞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걱정되죠.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면 그럼 앞에 들었던 수업은 이해하겠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것 시행령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대통령령이라 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 여러분 우리 중개보수도 아주 중요한 파트죠.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면 매수인에게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또 계산 문제도 출제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중개보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하면 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같은 말이잖아. O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시험에서는 물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하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구성을 짚어주고 넘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기억하시는데 자, 법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이는 입법기관 국회에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에서 만들겠죠. 자, 그럼 국회에서 만들었으면 이 법을 시행을 해야 돼. 그 시행은 누가 한다? 행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행정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름으로 시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일은 안 하고 부동산만 관련되는 것을 시행하고 있을 수는 없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 국토, 국방, 문화, 군사, 체육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자,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자기 쫄병인 국토장관에게 맡겨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맡기니까 국토장관이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사법적인 요소다. 그런 뜻이에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란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못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성은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재 23페이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리의 2번, 1번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1, 공인중개사법 들어와 있고 거기 두째 줄만 가볍게 줄 하나 끄시기 바랍니다. 51개의 조문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법은 51개 조문으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고 여러분 51 조문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구나를 한번 보라고 지금 밑줄을 꺼드렸죠. 자, 2번 내려가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그럽니다. 자,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개설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성이 시행규칙입니다. 자, 시행규칙은 역시 국토교통부령 했던 이야기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 3번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기준 또는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여기 중개보수를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든 서식도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양식이죠, 양식. 자,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왜? 모든 서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쪽팔리게 자들고 다니면서 양식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이나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구성은 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때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한다를 알아들어야 앞으로 수업을 이해한다 그랬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법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는 보니까 제일 밑에 4번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하나 보이고 우리는 이것을 대법원 규칙이라고 보이시죠. 옆에다가 줄 꺼놓고 경매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경매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데 경매는 지금 보고 계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항상 어떤 우리 중개사법의 마무리 과정에 가면 매수신청 대리가 제일 마지막 편에 들어와 있고 경매에 관련되는 수업은 이 법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거기 있는 4번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이야기해 주죠. 자, 구성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 장 넘기시면 교재 24페이지 이 법의 성격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4페이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